저는 한국사 연구소에서 10년간 고고학을 연구해온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히말라야 정상 부근 해발 8,000m. 한 탐사대가 빙하 속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조선 문양이 새겨진 동전이었죠. 현장에 있던 영국 탐험가는 말을 잃었어요. 한국? 여기에? 이 발견은 즉시 국제학계로 퍼졌고 역사책을 고쳐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흔적이 왜 에베레스트에 있는 걸까요? 누가, 언제, 왜 이곳에 그것을 두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소 고고학 현장에서 수많은 유물을 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네팔과 인도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빙하 탐사팀이 조난 구조를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고도 8,000m, 숨쉬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말이죠. 드론 조종사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얼음 표면 아래 뭔가 동그란 금속이 보였습니다. 녹지 않는 얼음에 완전히 갇혀 있었죠. 처음엔 그냥 돌멩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드론 카메라를 확대하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금속에 새겨진 건 다름 아닌 태극 문양이었거든요. 현장에 있던 영국 탐험가 제임스 윌슨이 먼저 말했어요. 일본 동전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였어요. 제가 10년간 연구해온 분야니까요. 윌슨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기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상평통보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때부터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태극 문양과 함께 특유의 네모난 구멍이 있죠. 그리고 이 동전의 크기와 두께, 심지어 한자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BBC 특파원이 황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CNN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NHK까지 기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동전이 발견된 곳은 녹지 않는 빙하 속이었거든요. 적어도 수백 년은 얼어 있었을 곳이죠. 위조나 후대의 유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선 사람이 히말라야까지 왔다는 뜻이니까요. 탐사대장은 즉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이죠. 국제 고고학 조사팀에 공식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가능성들이 떠올랐거든요. 조선시대에 정말 누군가가 이곳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왜? 다음 날 아침 국제고고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들에게 공식 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날부터 정말 역사를 뒤집을 수도 있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에서 전문가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죠.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님, 국립박물관 연구원, 그리고 고문서 전문가까지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외국 기자들은 물론이고 각국에서 온 고고학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고고학자 마르셀 뒤보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조선 동전이 맞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한국 고고학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빙하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조심스럽게 얼음을 녹여나갔죠.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동전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상평통보라는 한자가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태극 문양도 완벽했고요. 독일에서 온 금속 분석 전문가가 즉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성분 분석, 연대 측정 등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했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정말 초조했습니다. 혹시 가짜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만약 진짜라면 한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니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전의 구리 성분과 제작 기법이 조선 후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연대 측정 결과도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로 나왔죠. 현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조선시대의 동전이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거예요. BBC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선 사람이 히말라야까지 왔다는 뜻일 수 있다고요. CNN에서는 이미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 동전이 에베레스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이죠.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동전을 여기까지 가져온 걸까요? 언제? 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동전 근처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온 거예요. 뭔가 글씨 같은 게 적혀 있었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어요.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작은 노트 같았습니다. 한지로 만든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고문서 전문가인 이은정 박사님이 현미경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과연 뭐가 적혀 있을까요? 박사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조급해져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적혀 있나요? 박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자로 적혀 있는데 조선 후기 문체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남경험 산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축국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천축국은 조선시대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건 도교에서 쓰는 말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뜻하죠. 왜 이런 말들이 히말라야에서 나온 노트에 적혀 있는 걸까요? 외국 학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독일의 한국학 전문가인 하인츠 교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박사님이 계속 해독을 진행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내용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노트에는 누군가의 여행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서역으로 향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축국, 즉 인도까지 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인도까지 여행을 했던 걸까요? 그것도 히말라야를 넘어서 말이에요. 프랑스 고고학자 뒤보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장거리 여행이 가능했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기록에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활발하게 교류했거든요. 더 먼 곳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박사님이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노트 중간에 지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그림이지만 뭔가 경로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흥분했습니다. 혹시 이게 조선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을 나타낸 지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거예요. 영국 탐험가 윌슨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조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걸 남긴 거라고 했죠. 학자들은 이 발견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조선이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모험적인 나라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노트의 발견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도 서울로 급히 돌아가야 했어요. 국내 전문가들과 긴급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국사 최고 권위자들이 모였습니다. 조선사 전문가부터 고문서 연구자까지 말이죠. 모두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연세대 사학과의 박종민 교수님이었죠. 조선 말기에 동방진인이라고 불리던 인물에 대한 구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동방진인이요?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탐험가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물은 중국 서부와 인도 산맥을 넘었다는 기록이 구전으로 전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서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노트의 주인이 바로 그 동방진인일까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동방진인은 도교와 불교의 조예가 깊었다고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역과 인도의 성지를 찾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하나둘씩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말이죠.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만약 정말로 조선시대에 그런 모험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담당자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지만 개인 문집이나 야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간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약용의 문집에 동쪽 나라의 진인이 서쪽으로 갔다는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히말라야의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로 조선의 탐험가가 히말라야까지 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동안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문을 닫고 있던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멀리까지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날 저는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갔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했어요. 특히 노트에 그려진 지도를 자세히 분석해야 했죠. 현장에 도착하니 더 많은 외국 학자들이 와 있었어요. 이 발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남겨진 선들이 조선식 약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이은정 박사님이 특수 현미경으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먹물의 성분부터 그어진 선의 굵기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셨죠.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어요. 박사님이 첫 번째 발견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도 왼쪽 상단에 태백이라고 적힌 글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태백 산맥의 태백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는 압록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구불구불한 선이 그어져 있었죠. 마치 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도 오른쪽에는 천축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산맥을 나타내는 듯한 삐죽삐죽한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독일의 지도학 전문가 밀러 박사가 이를 보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이 지도가 만약 정확하다면 조선에서 인도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조선 사람이 이런 장거리 여행을 계획했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다녀온 후에 그린 지도일까요? 박사님이 계속 분석을 진행했어요. 지도 중간 부분에는 중국의 지명들이 적혀 있었죠. 장안, 즉 지금의 시안이라고 보이는 글자도 있었고 서역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프랑스 고고학자 뒤보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이 지도가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고 했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동양인이 조선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마르코 폴로보다도 먼저 그런 대장정을 한 조선인이 있었을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윌리엄스 교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동서문명 교류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지도의 경로를 따라가 보니 실제로 조선에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험하고 위험한 길이겠지만요. 밀러 박사가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이 지도에 그려진 산맥의 형태가 실제 히말라야 산맥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확한 지리 정보를 얻기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실제로 그 길을 가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상만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없을 테니까요. CNN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발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발견일 수 있다고요. 스위스 제네바의 유네스코 본부. 저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곳에 서 있었어요. 긴급 소집된 역사 고고학 위원회 회의였죠.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이런 국제적 관심을 받은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위원장인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교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출한 유물과 자료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어요.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미국에서 온 고고학자 존슨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의 동전과 노트만으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였죠. 영국의 스미스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노르웨이에서 온 안데르센 교수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조작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어요. 특히 노트의 내용이 당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의 고고학자 브라운 박사도 노트 내용의 진위를 인정했어요. 조선 후기의 문체와 용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였죠. 이런 정교한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학자들이 우리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어섰어요.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한국의 발견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동전의 발견 과정부터 노트의 해독, 그리고 지도의 분석까지 말이죠.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조선시대에 실제로 히말라야를 넘나든 탐험가가 있었다는 결론 말이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하인츠 교수가 물어봤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장거리 여행이 정말 가능했냐고 말이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당시 조선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고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모험가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했죠. 프랑스의 뒤보아 교수가 지도에 대해 질문했어요. 정말 조선에서 인도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냐고 했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페트로프 교수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베리아 일대에서도 동양계 유물이 간간히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회의는 점점 열기를 띄어갔어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죠. 저는 그 한가운데서 한국을 대표해서 답변해야 했어요. 마침내 위원장이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표결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순간이 역사를 가를 수도 있거든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8표. 한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사실을 묻지 말고 길을 보라고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조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나라였을 수도 있다는 길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고 했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한국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언론이 연일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의 히말라야 탐험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울대학교에서는 긴급 학술 대회를 열었어요. 전국에서 역사학자들이 모여들었죠. 저도 발표자로 참석했는데 강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죠. 이제 저는 단순한 고고학자가 아니라 한국사의 새로운 발견을 이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동방진인이 누구였을까요? 왜 히말라야까지 갔을까요? 다른 유물도 더 있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어요. 연세대의 박종민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조선 후기 개인 문집에서 동방진인과 관련된 기록을 더 찾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동방진인은 도교와 불교의 조예가 깊었고 서역의 성지를 찾아 떠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돌아와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줬다고 했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특별 전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찬성했죠.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시가 열리자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 조선인이 히말라야를 정복했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조선인 히말라야 정복자라는 해시태그까지 유행했어요.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는 한국의 숨겨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CNN도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죠. 저는 이런 관심이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너무 과장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도쿄대학의 한국사 전문가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조선의 대외 인식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까지 조선을 폐쇄적으로만 봤던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였죠. 중국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조선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에서 조선의 역할을 재평가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새로운 면모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거니까요. 조선이 단순히 문을 닫고 있던 나라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면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선인의 히말라야 모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2억 조회수를 넘겼죠. 틱톡에서도 관련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반응이 많았죠. 조선이 아시아에 숨겨진 강국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해독하는 일은 저에게 맡겨졌어요. 이은정 박사님과 함께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작업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었거든요. 먹물이 많이 번져서 읽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조금씩 글자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조선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으로 떠났던 거네요. 다음 문장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다만 이 땅의 진실을 전할 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박사님이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옆에 또 다른 글자들이 있었어요. 동쪽에서 온 사람으로서 서쪽 땅의 신비를 보았다고 적혀 있었죠. 정말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흐릿한 먹물 자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룩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의도적으로 그려진 것 같았어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 손가락으로 그린 듯한 문양이었어요. 원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형태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태극 문양이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붓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태극 문양을 그렸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어요. 히말라야의 추위 속에서 홀로 있던 그 사람. 자신이 조선에서 왔다는 걸 후세에 알리고 싶어서 마지막 힘을 다해 태극 문양을 그렸던 거예요. 박사님도 감동하셨어요.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신념과 의지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사료는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저는 그 노트를 보면서 동방진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런 위험한 여행을 떠났을까요? 아마도 그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지식인이었을 수도 있죠. 그의 여행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조선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서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히말라야까지 말이에요. 그 긴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고 떠났어요. 이 발견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동방진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모험을 떠나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히말라야에서 발견된 그 작은 노트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와요. 그리고 모두들 감동을 받고 돌아가죠. 저도 가끔 그 노트를 보러 가요.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요. 수백 년 전 한 조선인의 용기와 의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역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 동방진인이 남긴 마지막 문장처럼 우리도 이 땅의 진실을 계속 찾아나가야 해요. 그것이 그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